오늘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꼭 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셔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영상이니까 주의 깊게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 영상도 세금을 환급 받으시려고 보시는 걸 테니까 제가 어떤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알려드리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연말정산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가치가 있는 영상이 될 테니까요. 우선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럼 이 월급을 전액 다 우리가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반드시 떼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는 세금이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년이면 총 12번 120만 원의 세금을 나라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1년이 다 끝나고 봐서 다시 정산을 해봤더니 내가 120만 원의 세금을 냈지만 실제 100만 원만 세금을 냈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120만 원을 낸 상황이니까 20만 원은 내가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환급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내가 냈던 세금이 120만 원인데 알고 보니 내가 140만 원의 세금을 냈어야 됐다. 그러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세금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징수를 한다라고 해서 추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면 우리가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반대로 추징, 금액을 더 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연말정산의 정말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이라는 거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릴게요. 나라에서 국민한테 세금을 매길 때는요, 이 소득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한 지출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내역도 같이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수적인 지출이 있으면 나라에서 세금을 조금 깎아주기도 하고요. 카드나 현금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득공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공제입니다. 우리가 연봉을 받게 되죠. 우리가 연봉을 받는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속하는 구간에 따라서 내게 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연봉을 책정을 할 때 내가 받는 그 세전 금액이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때 인정하는 그 세전 금액으로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식비랑 교통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안일 비자 써가지고 비과세 소득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연봉에서 이 비과세 소득을 빼게 되면 우리의 총급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나 어떤 정부 정책을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소득 기준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급여가 바로 총급여가 되는 거예요. 한참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청년도약 계좌 있죠? 그 청년도약 계좌도 소득 기준을 총급여로 봤었습니다. 만약에 내 총급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하시면 총급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과세 소득 말고도 나라에서 이 부분은 세금 계산에서 빼줄게 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빼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내 소득 금액이다. 우리는 이거를 과세표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이 되는 금액을 뺄 거 다 빼서 낮추는 게 좋고요. 그래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소득에서 뺄 거 다 뺀다. 공제한다라고 해서 소득공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끝이에요. 두 번째로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에서 뺄 거 다 뺀 이 과세표준 금액에 연봉 구간별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과세표준 금액이 4천만 원이다 하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표에 따르면 세액은 474만 원이 되는 거고요. 세액공제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세액에서 그대로 차감되는 항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474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424만 원이 내 결정세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중에서 어떤 게 연말정산을 할 때 조금 더 혜택의 체감이 큰 편인가요? 네, 세액공제입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낮춰주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그렇게 해서 나온 세액 그 자체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뭐가 더 크고 작고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개념은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게 있고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제가 소득공제 항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적공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양하시는 가족이 있으시면 인적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보여드린 요건을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부양가족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은 홈택스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고 강력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카테고리를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간수와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조회 취소 클릭을 하시고 자료조회자는 본인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자료 제공자는 등록할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도 등록이 가능하고요. 동생 있으시면 동생 찬스 쓰세요. 친척들이랑 중복해서 등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미리 확인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두 번째 항목은 청약통장입니다. 여러분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청약통장도 연간 300만 원 납입 한도에서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20만원씩 1년 12번 240만원을 납입했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40%에 해당하는 96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같이 사는 배우자 아니면 세대원이 있다면 그 배우자와 세대원도 마찬가지로 무주택이어야만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시려면 내년 2월까지 내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을 하시고요. 연말정산 때는 회사에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나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사회초년생분들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진짜 좋으니까요. 나중에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청약통장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세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입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는 다 쓰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제가 조건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1년간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면 25%인 750만 원을 연회에 사용을 하셔야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15%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낮으면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그것보다 높으면 25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세액공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세액공제 대표적인 항목 첫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여러분들 자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내가 내는 이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것도 엄청 많이 해줘요.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이 8천만 원보다 적어야 되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서 기준시가가 4억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공제가 엄청 큰데요.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적으면 월세액의 17%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5,500만 원 이상이면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총 급여가 4천만 원이고 6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하면 1년이면 720만 원을 내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20만 원에 17%, 약 122만 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사회초년생으로 받으실 수 있는 세액공제분은 이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이랑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요. 회사에는 월세를 냈다는 걸 증빙을 하기 위해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을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연금저축입니다. 많은 블로거나 유튜버분들이 다뤄주셨던 주제인데요. 연금저축 계좌랑 IRP 계좌를 합쳐서 납입금액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분들은 납입금의 16.5%, 이상이신 분들은 13.2%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을 다 납입을 하시고도 세액공제 혜택이 조금 부족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IRP 계좌를 트셔가지고 300만 원을 추가로 납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납입금 총 900만 원에 대해서 최대 148만 5천 원 또는 118만 8천 원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100만 원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체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2023년 세테크는 연금저축 칸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이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납입은 매달 자동이체를 거셔서 꼬박꼬박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막판에 닥쳐가지고 한 번에 납입을 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고려를 해서 납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를 납입해야겠다라는 계산이 잘 안 서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셔서 대략적으로 세금을 얼마 환급받고 얼마를 내게 될지 그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3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연금저축에 250만 원을 넣으시면 13.2% 기준으로 33만 원이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3만 원을 환급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살펴보시고 내가 대충 얼마 정도 넣으면 되겠다 이런 걸 계산을 하셔서 현명하게 납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의 차이 도움이 되실 만한 대표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소득이랑 소비 성향을 고려를 하셔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끼고 환급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환급을 받으셔서 현명하게 세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도움되는 정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올해 연말정산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모두 13월에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빵되었습니다. 안녕.